국제무역의 이해 제2주차 강의에서 그 무역이론 중에서 현대의 무역이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전 시간에는 그 고전적 무역이론과 근대적인 무역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러분들 봤다시피 그 수많은 이제 국제무역에 대해서 아니면 국제경제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있고 또 이론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유명한 분들만 골라서, 유명한 이론만 골라서 지금 설명을 강의를 했고,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최소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좀 더 알려면 이제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이론들을 정립하신 분이고, 어떤 분들은 정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어떤 이론을 하나 이렇게 만들게 되면, 정리해서 만들게 되면은 교과서에 그게 나오죠. 경제학 교과서나 뭐 무역학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그런 큰 산맥을 이루는 그런 학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이론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그걸 증명하거나 아니면 반박하거나 아니면 자기 나라의 그 실정에 맞게 그것을 설명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후속 그런 연구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연구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논문에 실어야 되죠. 논문에. 그러니까 논설문으로 잘 체계적으로 써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유명한 경제 잡지에 학술지에 게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이론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점점점 구체화되고 하게 되면 이제 하나의 큰 이론으로 이제 확립이 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전 이론에서도 그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이론이 되겠고요. 또 그 근대적 이론도 그 핵시오린 정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뭐 기회비용설 이런 것들이 대단한 학자들이 주창하셨던 것인데, 현대 무역이론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이론들이 이제 그 국제무역이 왜 생기고 국제무역이 어떻게 그 발전되고 성장해 가는가 하는 걸 그 설명하기 위해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이론들을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대의 무역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은 앞에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고전적인 무역이론이나 근대적 무역이론은 무역의 어떤 방향, 그리고 무역을 하면은 국가 간에 어떤 이익이 생기느냐 이런 걸 설명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다 이거죠. 그리고 그 근대적인 무역이론에서는 생산 요소가 노동, 자본, 토지 뭐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이 생산 요소를 사용해서 생산한 재화의 비교 생산비 차이 때문에 무역이 발생한다. 또 자본이 많이 있는 자본 집약, 노동이 많이 있는 노동 집약, 이런 식으로 해서 생산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역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설명했다는, 그것이 이제 크게 기여한 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산비 차이만 있어서 무역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는 건 여러분들 현재 현대 지금 국제 경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생산비가 차이가 있어도 뭐 서로 그 교역이 일어나고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고전 이론과 근대 무역 이론의 한계라고 한다면은 정태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딱 고정돼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국제 무역 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수시로 이 순간에도 10분 후에도 하루 다음에도 계속 변화하죠. 상황이 오늘 좀 좋다가 내일이면 또 나빠지기도 하고, 내일 나빴다가 모레는 아주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고전 이론이나 근대 이론은 실질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런 현실 세계를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죠. 특히나 더군다나 정보화 시대, 지난 한 20, 30년 동안
그 정보통신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수많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기본 과정들을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이론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현대 무역 이론이다라고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이론 보죠. 윌리엄 그루버, 빌립 메사, 레이몽 버넌, 키싱, 도널드 키싱 같은 분들이 주창했던 이론인데, 그 부존 자원이나 소득 수준이나 산업 구조가 비슷한 나라 간에는 그러면 무역이 안 되는 것이냐 이거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지금 수출만 본다면 세계 6위, 7위의 선진국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과 미국 간에는 그러면 어떻죠? 교역이 안 일어나야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 중에는 중국이 1위고 중국, 미국, 일본, EU 이런 선진국에 사실은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죠. 네.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런데 이 연구개발 이론에서는 연구개발이 가장 큰 요소다라고, 그렇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참 그럴듯한 그런 이론 아닙니까? 실제 우리가 코로나 백신이 어디서 개발됐죠? 영국, 독일, 미국, 아니요, 최고 선진국에서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데는 그럼 왜 못하느냐? 이런 얘기.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럼 그 연구개발을 전혀 안 했느냐? 우리는 다른 분야로 했죠. 네, 치료제도 사실은 셀트리온 같은 회사가 개발을 해서 지금 외국에 수출까지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그건 우리 나라에서 국내에서 생산이 되고, 그러니까는 개발은 못했을지라도 생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연구개발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연구개발의 그 차이에 따라서 선진국 간에도 무역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R&D 전문가가 많이 있을수록 국제 경쟁력이 있고 수출 비중이 높다. 또 R&D가 많이 들어가는 기술혁신 제품의 비교 우위가 있어서 국제 경쟁력이 있게 되고, 그래서 수출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미국은 항공산업, 그 방위산업 같은 첨단 그 기술 산업에 우위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그 항공산업 같은 경우 보면 항공산업이 자본지배학이라고 보입니까? 노동지배학이라고 보입니까? 둘 다 합니다. 항공산업은 손으로 거의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도의 그 항공 기술도 들어가야 되고 소재 부품 기술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지만 항공기를 매일 한 시간에 한 대씩 이렇게 만들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일일이 사람이 조립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다 하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첨단 기술 산업에 또 비교 우위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래서 연구개발 이론이 나왔던 그 논문입니다. 논문. 이게 논문에,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그루버, 메타, 버넌 이 세 사람이 같이 했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 사람들이죠? 네, MIT, 콜롬비아, 미국 콜롬비아, 하버드 대학, 정말 유수의 그 미국 최고의 그 대학들에 계시는 그 경제학자들이 같이 그 R&D 요소가 중요하다 하는 그런 논문을 게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논문이 지금도 이런 체제로 돼요. 제목 쓰고 저자 있고요. 그 다음에 요약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 아래 보면 이 저자들이 누군지 그런 사람 설명이 막 돼 있어요. 이렇게. 이 체제가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논문 발표할 때, 국제학술지에 발표할 때는 이런 논문 체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표 수요 이론. 대표적인 리프리젠터티브 디맨드. 이건 그 스웨덴의 그 린더라는 그 경제학자가 주창하신 이론입니다. 이것은 한 상품이, 수출 상품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우선 국내에서 충분히 수요가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수요가 존재해야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이 돼서 규모 경제가 돼가지고 생산비를 절감되고 품질이 향상이 돼서 소득 수준이 비슷한 국가에 수출할 수가 있다. 이런 이론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산업 간 무역이라기보다는 산업 내의 무역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론들은 뭐죠? 직물과 포도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직물 내에서 직물이라는 같은 산업 내에서, 그러니까 섬유 산업 내에서 어떻게 무역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기여한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처음에 수출할 때 보죠. 우리나라 한 대도 자동차를 우리가 안 샀다면 어떻게 현대 자동차를 수출했겠습니까? 그래도 국내에 어느 정도 자동차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R&D도 하고 해가지고 생산을 해서 우리가 많이 수출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국내에서 전혀 수요가 없으면 수출품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런 이론과도 이제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제품이 이제 개발되면 국내에 수요가 없으면 아예 해외 시장부터 먼저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먼저 좋은 제품이 개발되면 자기 나라에서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수출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상당히 현실성 있는 그런 이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업 구조가 비슷하고 소득 구조가 비슷하더라도, 또 생산비도 비슷하더라도 왜 그러면은 그것이 예를 들어서 여성 핸드백 우리나라에서도 만들고 프랑스에서도 만들죠.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우리나라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프랑스 거 서로 사기도 하죠. 왜 그러느냐? 한국에 좋은 게 있으면 한국 걸 브랜드나 이런 걸 보고 또 K-팝 이런 것 때문에도 사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동차만 보더라도 자동차가 미국에서도 자동차 생산되고 독일에서 생산되잖아요. 그런데 독일 자동차도 미국에 팔리고 미국 자동차도 다 독일에서 팔리게 되는데, 그런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이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술 격차설. 그렇죠. 생산 기술에 때문에 테크놀로지컬 갭 때문에 무역이 발생한다라고 마이클 비비안 포스너와 하프바워 두 사람이 주창했던 그런 것인데, 실제 수출되는 데 있어서 기술 격차가 있기 때문에 무역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죠. 똑같은 제품을 이렇게 만들더라도 기술이 더 뛰어난 것이 더 많이 수출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반드시 또 맞는 것만은 아니죠. 오히려 기술이 선진국에서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으로 이렇게 기술이 이전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서로 처음에는 그러니까 만들어졌을 때 선진국에서 하다가 이제 뒤에 팔로워들 이제 추격하는 그런 국가가 이걸 봐가지고 이제 서로 기술 격차가 낮아지게 되는 그런 이제 해가지고 서로 교역이 일어나기도 하고,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이제 기술 선진국에 가겠지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나라와 또 교역이 서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기술 격차설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겠습니다. 제품 수명주기 이론, 여러분들 이거 이제 PLC 이론이라는 것은 레이몽 버넌이 주창하신 거예요. 하버드대의 교수인 주창하신 건데, 이게 굉장히 이제 여러 군데 쓰이죠. 여러 군데 쓰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는 경제학의 이론, 그러니까 국제경제의 이론, 그래서 무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평 수명 주기 이론을 나왔지만은 응용도 지금 많죠. 제품이 실제 이제 개발돼서 아무래도 창업기업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그것도 설명을 이것도 하고, 또
인사관리론에도 이런 게 나옵니다. 기업이 처음에 창업됐을 때 인사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거. 그런 이제 한번 이 버논이라는 경제학자가 이 제품 수명 주기론을 만드니까 여러 군데서 이것들이 이제 그 응용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핵시 올인 정리가 정태적이다, 멈춰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 동태적인 비교 우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그 비교 우위가 달라지느냐, 무역 구조도 달라지느냐 하는 것을 봐서 지금 제품 수명 주기 이론은 뭐죠? 처음에 신제품이 나와서 성숙 단계, 표준화 뭐 이렇게 쭉 단계를 거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처음에 개발된 국가에서는 이제 생산을 안 하다가 나중에 점점점 그것이 뭐 다른 개도국으로 이전된다든지 그런 이제 계속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것이 변화하게 되죠. 그 수출 구조나 무역 구조가. 네. 실제 우리가 그 전자레인지 여러분들 집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전자레인지가 선진국에서 처음에 그 개발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LG전자나 삼성전자나 대우전자가 그걸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가격이 낮아졌죠. 그러니까 처음에 개발했던 나라 선진국에서는 더 이상 이제 비용이 비싸게 되니까 생산을 못하고 우리 같은 중진국에서 그걸 생산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생산 안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다 중국이나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나 이런 이제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보면 좀 그럴듯해요. 이 제품 수명 주기 이론도. 네. 그래서 경제 현상을 그 설명하는데 상당히 그럴듯하다. 그렇게. 근데 뭐 비판도 있다고 합니다. 선진국에서만 그 혁신이 일어난다는 그런 시각은 아니다 이거죠. 네. 그런데 그 같은 제품을 뭐 동시에 여러 나라 개발할 수도 있죠. 이번에 코로나 백신 이런 거 보면 한 나라에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이 제일 기술이 있다고 그래서 미국만 한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런 것들은 설명하기에는 조금 미진하다. 그런 이론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수명 주기로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앞으로 자주 이게 접하게 될 텐데 처음에 제품이 개발됐을 때는 어떻게 되죠? 잘 안 팔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나죠. 이렇게 다 적자인데 그러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점 생산이 많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익이 이제 플러스로 이제 이게 흑자 전환이 돼가지고 이익이 점점 많이 나고 그런데 나중에 점점 이제 어느 정도 성숙기를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게 판매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다시 쇠퇴기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옷을 처음에 생산할 때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전자레인지를 처음에 어떤 나라가 한번 발명했다가 한번 해보자 그죠. 처음에는 잘 안 팔리죠. 그러니까 적자가 많이 났겠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은 성장하고 성숙의 쇠퇴가 되기 전에 다른 나라 개도국으로 이 공장을 이전하거나 이걸 이전해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생산 안 하게 되는 그런 걸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수명 주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려가지 않고 계속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순간에 가서 거기서 조금씩 점점점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계속 올라가는 건 뭡니까? 끊임없는 기술 혁신 어떤 마케팅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게 된다. 어느 기업이나 이걸 원하죠.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떨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속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환경 격차 이론도 있어요. 헤럴드 맘그렌과 잉고 월터라는 분들이 했는데 그 나라에 공해 규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상품 비용이 이제 다르다. 지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데가 굉장히 환경 공해에 대한 규제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공해 물질을 좀 나오더라도 그냥 만들고 그렇게 되면은 좀 이제 무역 패턴이 좀 영향을 준다. 그런 건 어느 정도는 이제 이것도 일리가 있는 그런 이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 내 무역 이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폴 크루먼과 켈빈 랭카스터가 주창한 이론인데, 핵시 오린 정리에서 어떻습니까? 부존 자원이 많이 있으면 그 나라가 이제 무역을 많이, 부존 자원이 없는 나라로 이제 수출을 한다 그랬는데, 전 세계 무역량의 50% 이상이 요소 부존 비율이 유사한 선진국 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해서 산업 내 무역 이론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그 같은 산업 간에도 국가 간 교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제품의 차별성이 있다. 그렇죠? 미국에서 자동차 엄청나게 생각하는데 왜 독일 차를 하냐 이거죠. 왜냐하면 나무떡이 커 보인다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죠. 미국의 독일 차는 좋다 이런 이제 그런 인식도 있고, 그런 이제 광고도 많이 하고, 독일 차는 믿을만해 막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사람도 독일 차를 사고, 또 독일에서도 꼭 뭐 독일에서 한국 차 많이 팔리잖아요. 그런 게 뭐겠습니까? 뭐 가격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브랜드 요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수요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선진국 간에 그 산업 내에서, 같은 동종 사업 내에서도 무역이 발생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규모 경제에 있어서도 격차가 있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뭐 10,000대 생산하는 나라와 10만 대 생산하는 나라가 다르죠, 이게.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것 때문에 동종 산업 간에서도 그 무역이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정리해 보면, 요소 부존도, 그러니까 그 무역에 미치는 자본, 노동, 뭐 기술, 뭐 이런 것들의 차이도 있지만은, 같은 산업 내에서도 소비자의 수요 구조나 기호, 규모 경제 등의 차이로 인해서 그 생산비의 차이가 있고, 또 그래서 그 무역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것을 설명한 그런 이론이라고 보겠습니다. 공급 가능설, 네, 크라비스와 우펜 교수가 주창한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건 상당히 어떤 그 경영학적인 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나라 생산에 수출하는 상품은 그 나라가 공급 가능한 상품이어야 된다라는 이론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가 수출할 수 있으려면 그 생산물의 입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입수 가능성이 낮거나 희박하다면 수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수출 오더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주문을 많이 받죠. 그런데 주문을 받더라도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공급이 가능해야 수출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수요가 있고 우리나라에 아무리 물건을 많이 팔고 또 아무리 우리가 그 수출을 하려고 해도 공급을 할 수가 없으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죠. 실제 지금 코로나 백신 한번 보죠. 코로나 백신에서 전 인류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좀 싸게 맞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안 된다 이거죠. 한꺼번에 그 많은 뭐 몇십억 개의 그 백신을 한꺼번에 생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뭐 몇십억 개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그 캐패시티를 왕창 늘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다 백신 끝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저러한 것들 때문에 공급이 가능하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품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공무역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철광석이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석탄이 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게 없죠.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수출하느냐? 그건 우리가 직접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호주나 브라질에서 이게 철광석이나 요연탄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우리는 그걸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또 자동차까지 만들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나라일수록 생산비 우위가 있다.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네. 네, 숙련 노동설. 이건 조금 네. 숙련 노동설은 숙련 노동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무역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현실과 좀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레온티에프 역설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미국은 그 미국의 수출품이 그 노동 집약제라는 건 맞지 않다. 뭐 이런 어떤 그 이론이 이제 그 레온티에프 이론이라고 한다면은 역설이라고 한다면 이걸 레온티에프 역설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이 왜 그 숙련 노동 집약적인 것이 수출이 가능하냐 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숙련 노동자 아니면은 전문 노동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노동 집약제도 수출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제 근데 이분들이 그 미국의 그 제조업체 그 실제 그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해서 그 현상을 이제 보고 그런 이론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이제 국제무역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쭉 같이 공부했습니다만 좀 내용이 좀 딱딱하고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럼 이런 걸 이제 배웁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냥 무역 이론이나 배우지 이런 걸 이론을 무역 실무 이런 절차만 배우면 되지 왜 이론을 배우냐인데 요즘 여러분들 그 동학개미 서학개미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 특히 그런 사람 젊은 그 투자자들이 많이 새로 생겨서 증권회사에 가서 자기 어카운트를 개설을 하고 국내 주식도 많이 사고 또 그러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젊은 투자자들이 뭐 빚을 내서 투자도 하고 특히나 그 미국의 뭐 테슬라나 애플이나 이런 그 아마존이나 이런 해외 주식도 많이 사기 때문에 뭐 서학개미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주식에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한번 해보자 이거죠.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한다. 뭐 예를 들어 그 아마존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아마존이 앞으로 어떤 이제 그 이익을 얼마나 낼 것이냐,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마존이 성장하고 이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수많은 그 환경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네. 특히 요즘은 자기 나라의 그 경제 상황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외 경제의 상황이 엄청나게 그 나라의 그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그 주식을 사고 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투자를 하는데 결정을 하고 그 어떤 기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둘러싸고 있는 내부 외부적인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하려면은 이 경제 이론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뭐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막 이런 게 전부 그 경제 이론이거든요. 국제 경제 이론이거든요. 국제 무역 이론이고 또 미국이 중국과 어떤 그 무역 분쟁을 일으킬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 언론에 보도가 되고 특히나 경제신문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경제신문에는 그 처음부터 빡빡하게 전부 이제 경제 산업에 대한 기사들이 전부 전부 그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로 가면은 뭐 주식 그 시황 이런 것도 전부 나와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려면은 바로 이런 무역에 관한 이론도 알아야만 최소한 용어라도 정확히 알아야만이 그런 그 경제신문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그
국내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정책이나 미국의 경제 정책이나 일본의 경제 정책이나 중국의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제 무역 이론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학술 논문에 대해서 어떻게 학술 논문을 활용하고 작성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보충 강의를 하겠습니다.